2025년 12월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시장은 평소와 다른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뱅크런은 소문 하나로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사태인데 중앙은행이 이를 준비한다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불과 며칠 전 한국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풀겠다고 예고하며 유동성 경보 등을 스스로 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핵심은 RP 매입인데 쉽게 말해 값비싼 담보를 잡고 잠깐 돈을 빌려주며 곧 되갚는다고 약속하는 거래입니다. 문제는 이 거래가 반복 연장되면 겉으로는 단기 대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갚지 못한 빚이 더 큰 빚으로 굴러가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일주일만 빌려달라며 계속 연장하고 이자까지 못 갚는다면 대출 기간은 짧아도 위험은 끝없이 커집니다. 한국은행의 RP 잔액이 분기마다 빠르게 불어나며 단기간에 몇 배씩 늘었다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긴장감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국채를 단순 매입해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발표가 겹치면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의존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이렇게 풀리면 정상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야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오르고 주가가 버텨도 금리가 오르는 순간 시장은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가게 주인이 공짜로 물건을 나눠주는데도 손님이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상황처럼 사람들은 미래의 공급 불안을 미리 가격에 반영합니다. 즉,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쏟아붓는데도 금리가 오른다면 시장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숨겨진 리스크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돈을 풀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보이는 지표보다 보이지 않는 구멍을 먼저 찾습니다. 채권을 사는 행동조차 안정의 신호가 아니라 금리 상승을 이용해 차익을 노리려는 방어적 포지션일 수 있어 해석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폭탄은 PF 대출, 즉 건설 프로젝트에 빌려준 돈이 회수되지 못한 채 연명하며 좀비처럼 남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초기 부실 단계였다면 토지를 팔아 원금을 회수하고 고통을 짧게 끝낼 수 있었지만 시간을 끌수록 이자만 쌓여 회복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진통제로 통증을 숨긴 암 환자처럼 구조조정을 미룬 대출은 어느 순간 전이되어 손 쓸 수 없는 비용으로 돌아오고 시장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결과적으로 풀린 돈의 상당 부분이 새로운 성장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부실을 연장하는 데 흡수되면 경제는 겉으로만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입을 다문 사이 사람들은 불이 나기 전에 소방 호스를 점검한다는 말에서 이미 불길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공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지표가 위험을 키우는지 차분히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은 단기 충격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글로벌 긴축 국면에서 한국만 상대적으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 결정이 지금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며 부실을 정리할 때 우리는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을 풀었고 그 대가로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대형 프로젝트는 살아남았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시장은 이런 선택을 기억하고 있으며 숫자가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을 통해 신뢰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안도하지 않고 오히려 경계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미래를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오늘의 정책은 내일의 불안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체력보다 위기 시 대응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손실을 떠안는지, 누가 보호받는지를 보고 자금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PF 대출과 같은 구조적 부실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신뢰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회수되지 못한 대출이 많아질수록 은행의 자본은 얇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나서서 대비책을 언급하는 순간 시장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해석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작동하는 매우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를 무시한 채 아직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수록 나중의 선택지는 더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조기 대응은 비난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반대로 결정을 미룬 경우에는 짧은 안정을 얻는 대신 훨씬 큰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위치는 이 두 갈림길의 중간쯤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선택할 시간은 남아 있지만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점점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낙관이나 비관이 아니라 가능한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구분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시선을 2026년과 2027년으로 옮기면 한국 경제 앞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미래가 동시에 열려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문제를 관리하며 시간을 버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고통을 감수하고 구조를 바로잡는 선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을 버는 전략이 더 안전해 보이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큰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크기가 줄어드는지 알 수 없고 숨겨진 손실이 어디에 쌓이는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2026년 상반기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기관이 국내 채권을 사들이며 일시적인 안정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는 잠시 내려가고 시장은 숨을 고르지만 이는 체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잠깐 누워 쉬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면 추가로 동원할 자원이 줄어들고 외국인 자금은 다시 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환율은 빠르게 반응하며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숫자를 넘어서는 장면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한국 자산 전체에 대한 신뢰 재평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 결과 주식과 채권, 부동산 시장은 서로 다른 속도로 흔들리며 변동성이 급격히 커집니다. 반대로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을 동반합니다. 일부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부동산 가격 역시 눈에 띄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시장은 손실의 범위를 빠르게 계산하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 명확할수록 투자자들은 최악을 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안정되고 환율 역시 극단적인 움직임 대신 관리 가능한 범위로 돌아올 여지가 생깁니다. 2027년이 되면 부실을 정리한 자산을 새로운 주체가 인수하며 경제는 느리지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것은 성장 속도가 아니라 신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금융시장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지만 문제가 어디까지인지 솔직하게 드러내는 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결국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지금의 불편을 감수하느냐, 미래에 더 큰 충격을 떠안느냐의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옳은지 맞히는 것이 아니라 두 경우 모두에 대비한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개인의 관점으로 내려오면 거대한 거시 변수 속에서도 우리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신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신호들은 뉴스를 해석하는 기준이자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기 위한 개인용 계기판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10년 만기 국채금리로, 이는 장기 신뢰와 위험 인식을 동시에 반영합니다. 이 금리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시장은 단기 문제보다 구조적 위험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지표는 원달러 환율로, 단순한 환전 가격이 아니라 자본 이동과 심리 변화를 압축한 결과입니다. 환율이 짧은 기간에 급격히 움직일 경우 실물 경제보다 금융시장이 먼저 경고음을 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RP 잔액 변화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응급처치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잔액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이 스스로 자금을 돌리지 못하고 중앙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비중 변화로, 이는 보이지 않는 안전판이 얼마나 동원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연기금이 방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미 평시가 아닌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예금 흐름으로, 특정 금융권에서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금 이동은 공식 발표보다 빠르게 불안을 반영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반복되면 의미가 커집니다. 이런 지표들을 동시에 살펴보면 단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시야가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지표가 위험을 가리키지 않아도 여러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 경계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대응 역시 극단적일 필요는 없지만 준비 없이 낙관하는 태도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 높은 형태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폭은 크게 넓어집니다. 또한 고정비와 부채 구조를 점검하면 외부 충격이 와도 심리적 압박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자는 전략입니다. 결국 개인의 목표는 위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계기판을 한번 점검해 두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마주할 변화에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거시 흐름으로 돌리면 현재 한국 경제가 놓인 위치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닌 전환점에 가깝습니다. 이 전환점에서는 작은 정책 선택 하나가 향후 수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할 경우 시장의 혼란은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면 단기 안정 뒤에 구조적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실물 경제가 아니라 자본시장과 환율 같은 선행 지표들입니다. 자본은 언제나 위험 대비 수익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빠르게 방향을 틀게 됩니다.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이 자본 이동의 속도가 곧 위기의 체감 속도가 됩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이 체감보다 느리게 움직일 경우 시장과의 간극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간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어떤 정책도 즉각적인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과거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면 신뢰가 무너진 이후의 회복 비용은 사전 대응 비용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은 언제나 정치적 고려와 맞물리며 이상적인 선택과는 거리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구조 개혁보다 단기 안정이 우선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선택은 당장의 충격을 줄일 수는 있지만 문제를 뒤로 미루는 효과도 함께 남깁니다. 미뤄진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비용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결국 경제 위기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누적과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시장은 정책의 의도를 보지 않고 결과와 일관성만을 평가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이 무너지면 예측 가능성도 함께 사라지고 이는 곧 자본 이탈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신호입니다. 신호가 분명할수록 시장은 불확실성을 줄여서 해석하고 충격 역시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명확한 방향성과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실행입니다. 이제 환율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숫자 하나가 바뀌는 순간 경제 전반의 심리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율은 단순한 외환 거래 가격이 아니라 국가 신뢰도와 자본 흐름, 미래 위험 프리미엄이 압축된 결과입니다. 특히 특정 환율 구간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경계선으로 작용하며 이를 넘는 순간 행동이 급변합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기업과 투자자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소비자 역시 지출을 늦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환율 상승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변동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수출 기업에는 이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은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서서히 오르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심리는 점점 위축됩니다. 동시에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의식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고 변동성은 더 커집니다. 이렇게 환율, 물가, 금리가 서로 자극하며 얽히면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모습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장 둔화보다도 정책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특정 수준을 넘을 때마다 언론과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공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알리는 집단적 신호에 가깝습니다. 과거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구간을 통과할 때 자본 이동 속도는 평소보다 몇 배 빨라졌습니다. 자본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확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개인과 기업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환율 방향을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일입니다. 준비된 구조는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선택지를 남겨주지만 준비되지 않은 구조는 한 방향으로 몰립니다. 이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단순한 불편과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환율은 결과일 뿐이며 그 뒤에 있는 신뢰와 정책 일관성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숫자에 휘둘리기보다 흐름을 읽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시선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면 국내에서 느끼는 분위기와는 다른 계산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자산은 성장 스토리이자 동시에 환율 위험을 동반한 투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실제 수익률은 기대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국내 투자자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글로벌 자금에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주식이 20% 상승해도 환율이 크게 오르면 외국인 수익은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 실적이 좋아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역설적인 장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환차손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조차도 환율 환경에 따라 투자 매력이 달라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미래 이익과 함께 자금을 회수할 때의 환율 수준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장기 투자보다 단기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지고 가격은 본질 가치보다 심리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특별한 계기가 없이는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늘어나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 상승은 다시 매도를 부추기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방된 금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한국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일수록 이 순환은 더 빠르고 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은 외국인 자금 흐름을 단기 가격보다 더 중요하게 관찰합니다. 자금 흐름은 시장의 심리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주가 지수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 자금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면 과도한 공포나 근거 없는 낙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이 제도는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자금 규모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언제나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특히 외환 시장과 연계된 국민연금의 선택은 환율 안정과 수익률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국민연금과 중앙은행 사이에 외환 스왑은 이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구조의 목적은 달러 수요를 한 번에 시장에 쏟지 않고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환율 급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비용을 동반합니다. 환율 변동을 막는 대신 해외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익의 일부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험료를 내고 위험을 줄이는 것과 비슷하지만 보험이 반복되면 총 비용은 점점 커집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으로 환율을 해지할수록 전체 수익률은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장기 복리로 누적되면 개인에게 체감되는 손실로 크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연금은 수십 년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작은 수익률 차이도 결과에서는 큰 격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연기금 운용에서는 단기 안정과 장기 수익 사이의 우선순위가 늘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는 연기금을 정책 수단이 아닌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엄격히 분리합니다. 이런 원칙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불리해 보여도 장기 신뢰를 지키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연기금이 정책 목표에 자주 동원되면 수익률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보이지 않는 형태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적연금 외의 대비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흔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단일 축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줄이자는 의미입니다. 결국 연금 문제의 핵심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이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연금 이슈를 공포가 아닌 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시선을 옮기면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구조가 왜 필요한지 더 분명해집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이지만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연금을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나눠 설계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구조에서 공적연금은 바닥을 지켜주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그 위를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추가적인 연금들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퇴직연금을 단순 예금처럼 방치하면 안정성은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장기 분산 투자를 활용하면 변동성은 있지만 시간이 위험을 흡수해줄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이 선택은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지를 얼마나 넓혀두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역시 세제 혜택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장기 관점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보다는 일정한 규칙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여러 축은 공적연금이 흔들리더라도 전체 구조를 지탱해주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결국 연금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 배분과 위험 관리라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위험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감당 가능한 범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전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조정할 여지가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이야기를 불안으로만 받아들이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보가 명확해질수록 공포는 줄어들고 준비의 질은 높아집니다. 결국 연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을 통해 설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이 구조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연금 개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거시경제로 돌리면 개인의 연금 전략이 왜 국가 경제 흐름과 분리될 수 없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환율과 금리, 그리고 자본 이동은 개인의 투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를 때는 수출 기업의 이익보다 자본 유출과 금융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율 상승을 기업 실적 호재로만 해석하지만 금융시장 전체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 변동은 수익률을 잠식하는 요소로 작용해 투자 판단을 빠르게 바꾸게 만듭니다. 이때 주식시장에서는 가격 하락보다 먼저 거래량 변화라는 신호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자금 이탈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 투자자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구조적 흐름을 읽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보다 숫자와 추세가 말하는 방향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순매도 규모와 환율의 동반 움직임은 시장 심리를 가장 빠르게 보여줍니다. 이 두 지표가 동시에 악화될 때는 단기 반등보다 방어 전략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방어 전략이란 시장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산의 형태를 조정하는 선택을 뜻합니다. 현금과 안전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위기 국면에서 생존한 투자자들은 공격보다 대기 전략을 먼저 선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마치려는 시도보다 잘못된 시점에 큰 손실을 피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거시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개인의 투자 원칙은 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복잡한 전략보다 반복 가능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정리되면 시장 변동 속에서도 판단을 미루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목적은 예측이 아니라 선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금융위기의 신호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지표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장기 국채 금리로, 이는 시장이 국가의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압축해 보여줍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하면 단순한 금리 인상 기대가 아니라 구조적 불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외환 시장의 흐름으로, 환율의 속도와 방향은 자본 이동의 강도를 가장 빠르게 반영합니다. 환율이 완만하게 오르는 것과 급격히 치솟는 것은 시장이 느끼는 위험의 성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으로, 이는 시스템 내부의 긴장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은행 간금리가 오르면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개별적으로 볼 때보다 동시에 움직일 때 훨씬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금리와 환율, 자금 조달 비용이 함께 상승하면 방어 전략을 점검해야 할 시점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익을 늘리는 전략보다 손실을 제한하는 전략이 전체 자산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많은 위기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위험 신호가 서서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표면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는 항상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준비할 시간의 흔적을 남기고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미리 인식하느냐, 아니면 지나간 뒤에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신호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위험 구간을 피하는 감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관찰할 지표를 몇 가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쫓기보다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뉴스의 소음 속에서도 상황이 바뀌는 순간을 비교적 차분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판단보다 아무 판단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기준이 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고, 그 움직임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결국 금융위기를 대비하는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관찰과 대응의 반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위기 국면에서 개인이 겪는 심리 변화를 이해하면 왜 많은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보보다 감정이 판단을 앞서는 순간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흔한 반응은 손실을 확정짓는 선택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서는 선택입니다. 두 선택 모두 단기적인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에서 출발하지만 결과는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남깁니다. 공포는 위험 자체보다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숫자보다 구조와 계획이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정해둔 기준이 있다면 감정이 요동쳐도 행동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매번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후회가 반복됩니다. 많은 투자 실패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일관성 없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자산을 지킨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단순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들은 시장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손실 한도를 미리 정해두거나 특정 지표가 변하면 자동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규칙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선택의 부담이 줄어들면 위기 상황에서도 판단의 질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단기 결과와 무관하게 장기 전략을 지키게 합니다. 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공격적인 접근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대응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면 이후의 회복은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국 위기 대응의 핵심은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 관점이 자리 잡히면 위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국면으로 인식됩니다. 이제 위기 이후의 국면을 바라보면 시장이 어떻게 회복의 단서를 만들어가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초기 신호는 주가 상승보다도 변동성의 완화와 거래 구조의 안정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락 이후에도 추가 하락이 멈추고 가격이 일정 범위에서 머무는 현상은 심리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긍정적인 뉴스가 많지 않지만 나쁜 뉴스에 대한 시장 반응이 점점 둔해집니다. 이는 공포가 최고조를 지나 점차 소진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거나 반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매가 사라지고 남은 참여자들이 장기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외환 시장에서도 급격한 변동이 잦아들고 환율이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안정은 정책 효과라기보다 시장 참여자 간의 기대가 다시 맞춰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금리 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장단기 금리 차이가 서서히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고 종종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진짜 회복은 항상 이런 지루한 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반등의 시작을 정확히 마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 국면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포 국면에서 완전히 시장을 떠나지 않았는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정 수준의 현금과 함께 기본 포지션을 유지한 사람들은 회복이 시작될 때 선택지가 더 많아집니다. 반대로 모든 자산을 정리한 경우에는 다시 들어올 타이밍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전략은 탈출 계획이 아니라 복귀 계획까지 포함해야 완성됩니다. 복귀 계획이 있으면 회복의 신호를 차분히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성급한 추격 매수를 피하고 구조적인 회복에 참여하게 도와줍니다. 결국 위기의 끝은 극적인 반전이 아니라 조용한 안정 속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회복 이후의 확장 국면을 살펴보면 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서서히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회복이 안정 중심이었다면 확장 국면에서는 점차 성장과 수익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시기에는 기업 실적 개선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며 투자자들의 신뢰도 함께 회복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도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 낙관과 경계가 공존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지만 위기 이전의 과열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확장 국면의 초반에는 대형 우량주가 먼저 주목받고 이후 점차 중소형주로 관심이 확산됩니다. 이 흐름은 투자자들이 안정에서 성장으로 이동하는 심리 변화를 반영합니다. 동시에 금리와 환율 같은 거시 변수도 비교적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환경은 장기 투자 전략을 다시 가동하기에 비교적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회복 초기에 세운 원칙을 확장 국면에서도 유지하는 일입니다. 시장이 좋아질수록 규칙을 느슨하게 만들고 싶은 유혹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무리한 레버리지나 과도한 집중 투자는 다음 조정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 국면의 목적은 단기간에 크게 버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과실을 안정적으로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며 수익과 위험의 균형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다음 변동성 국면에서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시장은 항상 순환하며 확장 다음에는 다시 조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시기일수록 나쁜 시기를 대비하는 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자는 국면이 바뀌어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개인의 관점으로 돌아오면 긴 경제 사이클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시킬지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의 국면보다 자신의 감정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그래서 장기 전략을 세울 때는 시장 전망보다도 자신의 성향과 한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운 성향이라면 높은 수익률보다 안정적인 구조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수준의 변동을 감당할 수 있다면
시간이라는 요소가 위험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같은 전략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전략은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글이나 숫자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칙이 명확하면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판단 기준을 잃지 않게 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자신의 전략을 점검하고 환경 변화에 맞게 미세 조정을 하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유연성은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의 적용 방식을 조정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장기 투자 성공 사례를 보면 극적인 결정보다 꾸준한 관리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자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이 만든 구조를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신뢰는 경험을 통해 쌓이며 작은 위기들을 통과하면서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위기는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전략을 검증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겪고도 구조가 유지된다면 그 전략은 장기적으로 더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개인의 금융 여정은 직선이 아니라 굴곡이 있는 긴 길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굴곡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계속 걷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자리 잡히면 시장의 변동은 위협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면 경제와 투자는 결국 삶의 선택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나 확실한 예측은 존재하지 않지만 준비된 구조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견디게 해줍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원칙과 태도뿐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란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이 능력은 지식보다 습관에서 나오며 습관은 반복된 선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들듯 일관된 행동은 시간이 지나며 차이를 드러냅니다. 위기 속에서도 구조를 지킨 사람들은 회복 이후의 국면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에 휘둘린 선택은 시장이 안정된 뒤에도 긴 후회를 남기곤 합니다. 따라서 경제 뉴스를 읽는 목적은 공포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맥락이 보이면 숫자는 위협이 아니라 판단을 돕는 신호로 바뀝니다. 이 신호들을 연결해 흐름으로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시장과 대립하지 않게 됩니다. 시장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며 활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강한 전략은 공격적인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반복입니다. 이 반복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투자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는 전략을 만들 때 투자 역시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투자는 위기 속에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선택들이 쌓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고 통제감은 점점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경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